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매입을 하시려고 하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경매의 수익, 투자비, 장단점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이 다가구 주택 경매에 대해서 유튜브에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부분, 돈을 많이 벌었다, 투자비가 많이 안 들어갔다, 월세를 얼마씩 받고 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의도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만 봐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뭐냐면 이 경매 경험이나 지식, 이 명도 같은 그런 경험과 지식들은 당연히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건축 지식, 건축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가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 한 가지인 건축 지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은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임장을 갔던 내용입니다. 바닥에 좀 습기가 많죠. 왜 이런가 봤더니 천정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해서 바깥으로 나가봤죠. 바깥으로 나가서 보니까 이 지대가 높은데 지대가 높은 쪽에서 이 건물의 지하층의 위에 천정 부분, 그러니까 1층 바닥이죠. 그쪽으로 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건물 자체의 어떤 하자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비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하는 거는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빌라 한 채를 내가 경매로 취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얘는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을 본인이 확인을 하고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경매 물건도 제가 직접 임장을 갔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으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2019년에 매입을 하신 분이 인테리어를 또 하셨어요. 내부에도 조명도 달고 굉장히 이쁘게 해놓으셨는데 임장을 갔을 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에 4가구가 있는 건물인데 제가 임장을 갔을 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1층이 복도에 물이 한 20cm 정도가 차 있었습니다. 이 복도에 20cm 정도 물이 차 있었다는 거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지하층에 있는 방 4개의 방도 다 물이 차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발을 벗는 부분, 그 부분을 마루기틀이라고 하는데 이 마루기틀의 높이가 5cm에서 높아도 한 7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복도에 물이 차 있다는 거는 이미 방바닥까지 물이 다 차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경매라든가 빌라 경매를 하실 때 임장을 해서 그 안에 내부를 보냐 안 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한다는 거는 그 내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매할 때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서장님을 통해서 그 건물의 속속들이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내가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매라는 거는 소개를 받아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에서 누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다, 벽에 물기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설비 파이프의 하자로 인해서 물이 샌 거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을 뜯고 다시 배관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건물 자체의 외벽이나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물이 샌 거라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부위인지 찾는 것조차도 어렵거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찾을 수라도 있는데 외벽에서
누수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찾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찾아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영상의 경우에는 외벽이 새는 거였어요. 지하에 묻혀있는 부분에 외벽에 물이 들어와서 내부가 물이 들어가는 거였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이 건물도 외벽에서 물이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은 12억짜리를 10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물론 좋아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입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에 대한 처리 방법과 또 공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또 당연히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도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다 산정을 하시는데, 이런 하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라든가 금액 산정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2020년경에 신축 수업 수강생분이 경매로 다가구 주택을 낙찰 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자, 이 물건을 보게 되면은 감정 가격이 10억인데 낙찰을 7억 5,500에 받으셨어요.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감정가보다 싸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싸게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경매로 관심을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찍혔어요. 경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매가 시작이 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나오게 되죠.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위반 건축물,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은 실제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반드시 위반 건축물로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전 3개년 동안 다가구 주택 용도로 해서, 원룸 용도로 해서 나온 물건들을 거의 대부분 다 확인을 했더니, 일단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일부가 위반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취사시설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명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은 간혹 봤는데,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등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행강제금을 내죠. 근데 이행강제금이 2019년도 4월 전에는 5회만 납부를 하면 되었고,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이 공시지가의 50%에 대해서 요율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 부과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안 냈죠. 그런데 2019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시지가의 100%의 요율을 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2019년도 이전에 보다 2배가 올라간 효과가 발생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5회까지 부과한다라는 내용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행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계산을 해보면은 건물에 따라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월세를 받고 이자를 내고 내가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부분, 그 금액을 고스란히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사례, 불법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사례, 1조건 사전 제한 부분을 증축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된 거를 방쪼개기를 해서 방개수를 늘린 거라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때는 근생으로 받아놓고 주거 용도로 쓰고 있는 거라든가, 이 세 가지 부분은 이 양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다가구 주택 불법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100%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다음번에 원상복구 후에 수익, 얼마가 수익으로 들어올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매각 금액이 얼마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금액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층하고 2층을 근생으로 허가가 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1층에 5가구, 2층에 4가구를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이때 당시에 금액으로 봤을 때 1억 1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원상복구 후에 수익이 또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주거용으로 해서 방 하나당 뭐 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방 9개가 없어지고 1층, 2층을 근생으로 월세를 받게 되거든요. 그에 따른 금액의 변화가 당초에는 월 600만 원의 월세가 생겼는데 바뀌다 보니까 근생으로 바꿔가지고 임대를 놓다 보니까 월 4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이 바뀌게 되니까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각 금액도 바뀌게 되죠. 환산해서 매각 가격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원래 월 6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금액이 10억짜리였는데 월 400만 원을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얘가 6억 7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6억 7천인데 내가 낙찰을 7억 5천에 받았어요. 거기다가 원상복구 하는데 1억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8억 5천이 들어가는데 매각하는 거는 6억 7천, 7억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정 가격이 10억이었는데 내가 7억 5천에 샀기 때문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얘를 원상복구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 그에 따라서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랑 상담을 한 다음에 이 취하를 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이 보증금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보증금 7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엔 방법은 이 경매를 신청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취하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실제로 이 경매를 신청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결국에는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나마라도 싸게 막은 거죠. 거의 1억 이상의 손실이 날 뻔했는데 500만 원으로 메꿨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굉장히 수십 건의 다가구 주택을 임장을 가고 검토를 하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신축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매도 잘 하지만 신축에 대해서는 거의 국내 탑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근래에 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보면 투자비는 경매로 했을 때나 신축으로 했을 때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규모라든가 위치가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투자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 이 다가구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 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버퍼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이 명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고, 명도를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자 처리를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플렉시블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낙찰 후에 3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다가구 신축 같은 경우에는 착공한 다음에 한 7개월이면 끝나죠. 얘는 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자 처리 부분에서도 경매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게 되면 본인이 이제 직접 처리를 다 해야 되지만, 다가구를 신축을 하게 되면 시공했던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 하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전반적인 장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신축을 하면서도 다가구 주택 경매를 계속 눈여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는 뭐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철 이럴 때는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가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단점 때문에 신축이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구 주택 신축의 단점은 이제 신축이라든가 건축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이 베이스가 되는 경매 지식이나 경매 경험, 명도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전제하에, 건축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자 처리라든가 금액 산정이라든가 이런 건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이 위반 사항을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이 매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바뀌는지, 대부분 다 줄겠죠. 그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 특히 이 두 가지, 하자 부분, 임장을 갔을 때 하자 부분을 찾는 부분하고, 또 원상복구를 했을 때, 위반 건축물이라면 원상복구를 했을 때 수익하고, 또 매각을 얼마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 수익률을 산정해서 매각가로 만들 수 있는, 매각가로 환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남이 지어놓은 건물 경매로 매입을 하는 것보다 저같이 신축으로 아예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